옛날 옛적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사는 철학자 놀이를 즐기는 젊은 청년 이름하여 출카우스가 있었습니다. 출카우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과학이나 철학적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주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데이비드 휴메의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주의였습니다. 어느 날 출카우스는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처럼 그가 어떤 재미있는 이론을 들려줄지 기대에 찬 얼굴로 모여들었습니다. 출카우스는 사람들을 방 안으로 인도하며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일이 항상 같은 결과를 낳는다고 믿어본 적이 있나요? 그러자 가장 나이 많은 어부인 데모 씨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바다에 그물이 가득 담기면 난 언제나 그물 속에 물고기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니까. 출카우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하지만 오늘은 데이비드 휴메의 이야기를 통해 그런 기대가 정말 합리적인가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2개의 당구공을 올려두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만약 A공이 B공에 부딪히면 우리는 늘 B공이 작용을 받아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출카우스는 A공을 살짝 밀었고 예상대로 B공은 굴러갔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당연하게 인과관계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휴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 사건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연결된다는 증거를 가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A공이 B공에 부딪힐 때에도 B공이 반드시 움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셈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예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그중 젊은 농부 저스틴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자연의 법칙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모든 게 그냥 우연이라고요? 출카우스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니요. 휴미 말하고자 했던 건 우리가 경험을 통해 습속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지하게 되지만 그 자체로 확실한 보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패턴을 보고 예측하는 것일 뿐 그 패턴이 언제나 성립한다는 걸 경험만으로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마을의 대장장이인 빈센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해왔던 방식이나 믿음들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라는 걸 수 있겠군. 새로운 시각을 가진다는 건 흥미롭습니다. 출카우스는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도 휴먼 회의 적대도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건의 인과를 확증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경계하고 다양한 가능성과 변화를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이렇게 마을 주민들은 데이비드 휴메의 이론에 대한 흥미진진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출카우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을 넘어 삶의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으며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도 생활 속에서 수많은 인과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삶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먼 옛날에 이성적 탐험가들이라 불리는 독특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세상의 비밀을 풀기 위해 매일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들은 자연을 탐험하며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다양한 신비를 이해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죠. 이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이 많고 특히 행동이 독특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앨릭스였어요. 앨릭스는 늘 조금 남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았고 이는 그가 어떤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선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어째서냐고요? 그는 모든 문제를 자연법 이론을 통해 해결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마을에는 대규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자연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였습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앨릭스가 등장했어요. 그는 자연법 이론을 통해 어떻게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할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 했죠. 그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마을 사람들에게 풍경을 잠시 보도록 요청했습니다. 보세요. 저기 흐르는 강물을 보세요. 강은 우리가 그 흐름을 막지 않는 한 항상 아래쪽으로 흐르죠.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 흐름은 그저 본성에 따르는 것이죠. 앨릭스가 설명했어요. 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앨릭스는 다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자, 이제 우리 자신을 강물처럼 생각해보세요. 우리 안에는 자연법이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성을 통해 이 법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는 강물이 어떻게 장애물을 만나도기를 찾아 흐르는지를 설명하며 인간이 이성이 자연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마치 강물이 장애물을 피하는 것처럼 삶 속에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하도록 도와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이를 듣고 앨릭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앨릭스, 우리가 맞닥뜨리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강물이 때론 분기점을 만나기도 하죠. 그럴 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앨릭스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럴 땐 자연법의 기본 원칙을 되새기세요.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죠. 때로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 안의 이성은 결국 가장 옳은 길을 찾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최대한의 선을 실현할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그날 토론회는 앨릭스의 이야기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법이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깊게 이해하게 되었고, 앨릭스는 그 자리에서 더욱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성적 탐험가들의 마을 사람들은 더욱 현명해졌고, 그들의 삶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앨릭스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자연법을 따르며 사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자연법 이론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닌 삶 속에서 실천되는 가치로 그들 곁에 남아있게 되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특별한 방식으로 사회계약을 실행하고 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 있었고, 또 누군가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태우기도 했다. 이러한 능력 때문에 마을은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빠져 혼란스러워졌다. 이렇게 각자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다 보니 마을은 점점 더 엉망이 됐다. 그때 한 소년이 무대에 올라가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자신을 홉스라고 칭하며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서로의 능력을 믿을 수 없으니 우리 모두 자연권을 포기하고 하나의 강력한 주권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 계약을 통해 우리는 안전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고 점차 그 제안이 이성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문제는 주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였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신이 주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는 또 다른 싸움으로 이어졌다. 결국 누군가 말하기를 우리는 너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주권자가 될 자격이 있다. 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고, 마침내 모든 능력을 포기할 용기가 있던 작은 아기 펭귄 피코가 주권자가 되었다. 피코는 모든 신비로운 능력을 잃어버렸지만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여 더욱 강화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마을을 이끌었다. 사람들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마을은 피코의 리더십 아래 평화롭고도 안정적으로 발전해갔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진정한 사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피코는 마을에 새로운 역사를 썼고, 그 덕분에 지금도 그 마을에선 그의 이름을 딴 축제가 열리고 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소년 홉스가 누구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메시지 덕분에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 사회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들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듯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설은 실질적인 마을에서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과연 이러한 방식이 모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마을에서는 그 방식이 성공적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이름도 모를 한 작은 마을에 살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유롭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고대했지만 항상 마을을 지배하는 알 수 없는 운동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근원을 해결하고자 마을 사람들은 항상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취미를 가진 철학자 한 사람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장자크 루소라고 소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그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차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루소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넓은 광장에 자리를 잡고 노련한 스토리텔러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혼란과 불평등은 우리 자신의 사회적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사회계약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며 그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거라 기대하고 있을 때 루소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다 보면 서로의 자유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부분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작은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무섭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던 한 젊은 청년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자유를 양도하면 결국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죠? 루소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권리가 누군가에게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구성하는 공동체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의한 일반 의지를 따르는 것이죠. 그 간단한 사회계약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만든 룰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동의 선을 전제로 한 자유입니다. 궁금증이 일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또 다른 이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의 일반 의지는 어떻게 형성되나요? 누가 그것을 결정합니까? 루소는 바삭한 빵 한 조각을 우물거리며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단적 토론과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우리는 함께 우리의 일반 의지를 세우고 그것을 따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태도나 의견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참여와 소통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루소의 이야기는 어느새 긴 탐험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론에 점점 끌려들었고 자신들만의 작은 사회개혁, 체계를 구성해보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작은 자유를 조금씩 양보하고 그로 인해 공동의 더 큰 자유를 얻게 되는 경험을 한 마을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도 질서와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은 점차 변화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선을 우선시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찾고자 했던 자유와 평등의 시작이었습니다. 루소의 사회개혁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고 그의 이야기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마을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먼 훗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자의 방문을 통해 얻은 지혜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꿈꾸기를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가 다른 지역에서도 전해지길 기대하며 루소의 이야기는 영원히 그곳에서 회자되었다고 합니다.